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3월 13일 토요일 멋진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한 주가 아니고 주말이죠. 예, 주말 멋진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발작도 지랄도 텐드럼도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끝이 났을 뿐입니다. 다만 그들의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뿐이죠. 맞습니다. 그들 시장만 패닉이 발생했고 다른 여타 모든 시장에서는 그런 패닉이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무언가 적응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수 있는 주말 아침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토요일 시간이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가지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수업이 될 수도 있는 증시각도기 토요일 미국 시장 마감 아침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채널 증시각도기 TV 채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구독과 좋아요가 거의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 성장 속도가 매우 더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돈 버실 분들만 오시는 것도 네, 방법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꾸준히 스폰해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한데요. 우리 이제 오늘로 마지막 중국의 선택 처음 복수에서 했던 이제 광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해 준 몇 권의 책이 있어요. 저 읽어보라고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책을 저희 중국 시황 보시는 구독자분들, 얼마 없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혜택 받으시라고 구독자분들을 몇 명 뽑아서 한 두세 명? 네, 뽑아서 저희가 이 중국의 선택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은요, 네, 그건 저희 마음대로, 특별히 권시우 마음대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저희가 댓글을 달고 주소 달라고 할 터이니까 주소 주시면 저희가 그 주소로 그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말이니까 우리 평소에 요리 안 하시던 분도 3초 육수 순간으로 좋은 요리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진짜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맛있고 천연재료고,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광고 시간 끝내고 오늘 미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듣도록 하죠. 제가 앞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따박따박 하나씩 열어가겠습니다. 어디의 패닉이에요? 채권 시장의 패닉이에요. 네. 달러도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강세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 그렇지 않았어요. 좀 어느 정도 있을 만한 정도의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소폭 약세로 떨어졌어요. 유가도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 달러와 관련된 엔화 약세가 조금 크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설명했었죠. 엔화 약세가 109엔까지 가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 좀 패닉적인 상황이면 무슨 가격은 떨어졌어요? 네. 금값은 떨어졌죠. 근데 금값이 안 떨어졌어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왜 의미 있다고 보여지냐면, 자, 드디어 시장이 무엇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다섯 글자 한글로. 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채권 시장은 패닉이 났어요. 채권 시장도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625%예요. 자, 여러분, 1.52%였습니다. 시장 안정되는 그 순간에 1.6 찍고 패닉 발생하고 전염되면서 주식시장도 내동댕이 쳐지고 다 박살나고, 드디어 오는구나 하면서 나스닥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서 야, 이제 조정이구나 막 이랬던 그 시점이 1.6이었어요. 그게 다시 1.52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안정이 되면서 다시 반등을 했었어요, 주식시장은. 그런데 그게 다시 1.625로 왔어요.
그리고 30년물은 무려 2.4를 찍기도 했어요. 지금 2.4 바로 밑에 있는데 2.4를 찍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2주 전만 돼도 패닉이 발생했어야 되는 거잖아. 금융시장에 문제가 전염이 되면서 확산됐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두 글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다? 네, 맞아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기업에게서 나쁜 뉴스가 꼭 아닐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니고 무엇을 시장은 겁냈다?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것. 그래서 지금 체력도 잘 갖춰지지 않는데 그 장사가 썩 잘 되지도 않는데 물어야 될 이자 돈이 너무너무 커지는 이 상황, 또는 레버리지 차입을 엄청나게 땡겼는데 이걸로 돈 좀 벌어볼라 했는데 이자를 많이 내줘서 결국은 레버리지를 갚아야 되는 상황, 이거를 모두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연준은 뭐라고 했고 우리 각도의 TV에서 뭐라고 했어요? 연준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계속 얘기했으나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시장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금리의 상승을 고스란히 충격으로 받아가면서 금융시장에 단기적 패닉셀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뭐예요? 또 바로 그 상황, 10년물 국채금리가 1.625%가 갔는데 어떻다? 아무 일 없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있었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자, 금리가 올라가는 건 무엇이 올라가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환산쳐서 생각을 해보면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금리 얘기지.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건. 할인율이 올라간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장기 미래에 성장이 있는 기업의 미래 가치가 급속도로 훼손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미래 성장을 꿈꾸고 올랐던 주식은 잘 안 오르거나 힘들거나 떨어지거나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술주들 중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아시죠? 그 소위 말하는 우주 이런 쪽 있잖아요. 막 이렇게 미래 목성 가고 화성 가고 이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3, 4, 5, 6년 또는 5년, 10년 후에 있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의 프리미엄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주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기술주는 또 아니에요. 실적이 나오는 기술주는 괜찮아. 상관없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반응할 수 있는 기술주는 괜찮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결국 뭐로 돌아온다? 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짜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공부할 거 많고 힘들어요. 그거 아니고요.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돈을 버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리 상승 국면이라기보다도 경기 회복 국면이야. 경기 회복 국면에 돈을 버는 애들이 어디일까요? 자, 못 나가서 놀았는데 나가서 놀아. 디즈니 좋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금리차가 쫙쫙쫙쫙 벌어지잖아요. 2년물, 10년물 금리차가 쫙쫙쫙쫙 벌어진다고. 지금 벌어지니까 그럼 대출해주는 애들도 마진이 커지겠지. 그래서 은행주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익이 증가되는 기업은 어떤 상황이든지 좋아. 그냥 좋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이익이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은 안 좋아. 근데 걔 중에서 어차피 이익은 없었어. 이익을 기대한 애들은 없었어. 그런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애들은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안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이익 증가가 되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고. 자,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훼손되면 조금 안 좋지. 근데 어차피 지금도 이익에 상관없고 미래에도 이익에 상관없이 움직였던 애들은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3등분 분할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 거의 패닉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10년물 금리도 2%를 옛날부터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 올라갑니다. 한국의 금리물들은 미국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출금리 안 올릴까? 자유로운
자애로운 저기가 대출금리 안 올릴까? 아, 네. 네. 대출금리 올라가겠죠? 그거가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ECB가 금리 상승 억제를 위한 자산 매입 확대를 빠른 속도로 시행하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유로화 대비 강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이 ECB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장 금리 상승을 방치하면 경제 내 모든 분야의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러지 않은데 실제로 미국은 안 그래.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미국 연준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디는 그렇다? 어디는 그렇다? 네, ECB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꺾어 누르기 위한 일종의 YCC Yield Curve Control 장기물 금리를 찍어 누르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쉽게 잘 안 떨어지겠구나라는 거. 자, 그리고 경기가 상승되고 있어요. 자, 경기가 상승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일본 엔화를 들고 있는 채권의 금리는 어때요? 없지. 금리 없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엔화에서부터 미국 달러로 자금 이동이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뻔해 보이죠. 자, 일본 엔화가 그동안 그렇게 안전통화로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약세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09엔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 한국의 산업 사이클 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본 엔화의 약세폭이 원화의 약세폭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경쟁 업체들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일본과 가장 크게 겨루고 있는 쪽은 어딘가요? 반도체인가요? 아니죠. 반도체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 뭐 이런 정도 분위기니까. 어디예요? 네, 자동차예요. 자동차의 내연기관, 즉 이익, 미래에는 또 달라. 전기차는 전혀 다.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기차 분야만 봐서는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이 일본을 자동차 시장에서 역전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늦게까지 안 움직이면 전기차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1년이 달라요. 여러분 2년 전 휴대폰 써보세요. 지금 휴대폰하고 성능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때 비싼 거라도 지금 중가 정도 수준만 돼도 따라잡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전기 제품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1년, 2년 뒤쳐져서 안 하면 제 아무리 1번이라도 어렵습니다. 자, 소니 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세대는 알죠. 소니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그리고 워크맨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은 소니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일본 기업 중에 소니는 좀 나은 편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가 어떻게 됐어요? 삼성에게 그 옛날에 확 뒤졌죠. 이거는 정말 저희 세대한테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삼성이 소니를 앞지르다니. 자, 그런데 그걸 우리 금세대에 얼마 안 남지 않아서 현대차가 도요타를 역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현대차가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빨리 되는데 원화가 엔화 대비 약세가 느리다 하면 어떻게 돼? 네, 내연기관 쪽에서의 미국에서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까요? 1번차 판매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죠. 단 현대차가 갑자기 기록적으로 사람들에게 풍미되면서 좋아지는 게 회자가 됐을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 아니면 훨씬 더 같은 가격에 높은 가성비를 제공해 준다면 또 모르겠지. 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장 쪽에서는 한국을 일본이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의미는 무조건 엔화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전제는 엔화가 원화보다 약세가 심하게 될 경우는 네, 이쪽은 그렇다. 이게 지금 토요일이라 시간을 너무 많이 막 쓰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2하고 그거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전월비 2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비 0.5% 올라가는 거 봤어요.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 아직 절대치로서는 뭐 그냥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게 인플레이션까지는 생각시켜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느냐? 그것도 1.625%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지난번처럼 충격을 받지 않았느냐? 단순히 시간 때문이냐? 시간도 있지. 근데 이제 계속 그랬잖아요. 맞으면 맷집이 늘고. 그래서 풍선, 처음에 풍선 새거 불 때는 볼때기가 터지냐, 풍선이 터지냐, 한 번 부는데 성공 안 하면 두 번째 불 때는 쉽게 풍선이 불어지는 것처럼 시장이 적응하면 금리 상승에 적응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요 다음번에 국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갑자기 또 1.7%로 튀어버려. 다음 주간에 FOMC 회의하기 전에. 그럼 또 시장 충격 받아요. 마찰적 상황. 그러나 오늘 시장이 상당히 의미 있고 재미난 시장.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오늘 미국 시장 진짜 재밌을 거예요. 재밌었어요. 오늘 미국 시장이 재미난 시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난 시장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격을 받을 것이지만 충격의 강도과 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발작이냐 지랄이냐라고 말씀드렸죠. 발작이냐 지랄이냐. 자, 근데 지금 오늘 나타난 건 지랄만도 못한 상황이죠. 발작은커녕 지랄만도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작이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나고 잘 연락에 문제를 일으켜봐야 지랄 정도 난다. 지랄 나고 발작은 안 나고 밑으로 난다. 라고 상황들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한 주 만에 1.7 가면 그건 굉장한 쇼크예요. 굉장한 쇼크입니다. 자, 금융권도 굉장히 쇼크겠죠. 대출금리 어떻게 할 거야 당장. 깔아놓은 거 대출 어떻게 할 거야. 만기 도래하면 무조건 이거 안 돼요. 금리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사람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금리가 또다시 급등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된다면 이렇게 되는데, 자, 오늘 이런 안정함이 있었던 거에는 그 뒷면에 어떤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얘기했던 얘기죠. 이제 정 안 되면 토요일 날 아침만도 뽑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면 아침 시황을 계속 역주행해 보시든가요. 리플레이션 플러스 리플레이션은 뭐다? 인플레이션이다 표현 말씀드렸죠.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저의 느낌으로는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본격하게 제대로 프레임을 짜져서 마음속에 들어왔어. 옛날엔 이게 툭 저게 툭 하니까 뭐야 이랬는데 지금 자, 우리 각도기 TV를 보셨던 분들은 이미 2주 전쯤에 하고 알고 있으셨던, 그래서 많은 분이 댓글에서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드리고 이해하셨다는 거죠. 현재 판때기를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판때기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근데 문제는 채권 시장이 지금 패닉 일로로 빠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면 그것도 일단 좀 영향을 미치겠지. 자,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1.9조 달러 부양책에 바이든 대통령 서명하셨죠. 하루 일찍. 그런데 제가 또 숫자를 바꿨는데 이게 이 큰 숫자더라고. 제가 3조 달러 했는데 3조 달러 아니었고 4조 달러에 뭐요? 인프라 투자가 곧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조 달러보다 아마 4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건이 모르긴 몰라도 의회 통과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누가 해요? 기업들이 하겠죠. 도로 까는 거, 교량 다시 세우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것들이잖아요. 특별히 인프라라고 했으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겠죠. 한국이 그거의 전형적인 예잖아요. 한국은 굉장히 사회 간접 자본이 잘 돼 있잖아요. 어제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어제 제 손님 중에 이제 여든 되신 분하고 같이 걸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셨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택시를 타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전철을 탈 수 있어요. 왜?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간접 자본이 잘 돼 있는 시스템이죠. 한국 같은 경우. 근데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깔아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대를 할까요? 공화당? 저는 이거 반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상당히 통과될 수 있죠. 자, 근데 이 돈 규모가 얼마인지 여러분 4조 달러 하면은요.
4조 달러면 4조 달러면은 얼마야? 이 4조 달러면 그렇지 4천조 5천조네. 거의 4,500조가 넘네요. 그쵸?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조 원이에요. 500조 원.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 한번 또 따져보죠. 이번에 그 1.9조 달러 부양책, 그 중에 인당 1,400달러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액 총액이 4천억 달러예요. 그리고 또 1조 9천억 달러 중에 실업보험급여로 3천억 달러가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직접 돈을 현금으로 꼽아주는 이 폭이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약 한 800조 원 정도가 되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1년 예산이 500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우리보다 10배 크죠. 5천조죠. 거의 5천조의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800조 원이라는 돈이 그냥 뿌려줘요. 한 해에 현금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돈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2분기 3월부터 2분기 그 사이에 어떻게 될까? 무슨 물건을 살까? 우리는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돼. 투자자들은 이 돈 갖고 이 사람들 뭘 사지? 물론 이제 집 렌트비도 갚을 것이고 뭐 밀렸던 것도 뭐 할 것이고 뭐 이제 생필품 사겠죠. 먹을 것도 사고. 근데 요 중에서 그 소득 수준이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돈이 남는 돈 아니냐?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한 150만 원 돈이 넘는 돈인데 노트북을 살 수도 있고요. 자전거를 살 수도 있고요. 뭐를 살 수도 있고 뭐를 살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OECD도 그렇고 지금 뭐 JP모건이나 이런 그 투자은행들도 그렇고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것도 더 너무 시간 많이 갔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또 4조 달러가 더 들어온다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채권 시장이 패닉셀이 나오는 거든 4조 달러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땡길 거냐 돈을 이 큰 돈을 어디이긴 어디야 채권 시장에 땡겨야겠지. 그러면 아시다시피 한 달에 지금 그 채권 발행이 1,400억 달러, 1,300억 달러 막 이러는데요. 1,300억 달러, 1,400억 달러인데 이게 4조 달러?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엔화 약세가 상당히 허용되면서 일본 보고 야 채권 좀 사 팍팍 옆구리 찔릴 수도 있겠죠. 중국하고의 사이가 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채권 이것 중에 너희가 얼마 좀 사주면 내가 좀 풀어줄 건 좀 풀어줄게.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과거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We are the world 하면서 세계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 우리 원래 한 형제였잖아. We are the world. 그럼 자, 우리 채권 이제 5조 한 6조 달러 발행해야 되는데 3조 그래. 3조만 사. 많이 사지 마. 됐어. 3조 사고 1조 5천억. 그래. 사. 그래. 자, 우리 잘 지내보자. 그래. 요거 내가 좀 풀어줄게. 사줄게. 물건은 나 사줄게. 이 채권 사가. 물건 사줄게. 채권 사주고 물건 사줄게. 이런 상황들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겠구나라고 시장 참여들이 생각했고 채권 시장은 그럼 이 자금 조달을 채권에서 하겠구나 하고 채권 패닉 셀이 나왔지만 일반적인 다른 시장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아닌 이쪽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야 이거 돈 이렇게 풀으니까 경기가 당연히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냥 갖다 쏟아 부어주시네. 아이고 이거 경기 무조건 올라 하니까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기술주들이 떨어졌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인율의 문제인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5월 1일부로 미국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신 접종이 다 이제 마무리되면 일단은 개정해서 또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일단은 맞았으니까 이제 가는 거지. 백신은 그거잖아. 백신.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나 천연두 걸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수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사나요? 왜 그렇지 않게 사나요? 백신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걱정을 안 하고 살잖아요. 백신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백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 생활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천연두 걸려 이렇게 걱정 안 하듯이 그러면 5월 1일부로 자 2분기부터 미국 경기는
완전한 전쟁 후의 상태, 즉 코로나 전쟁이 마무리된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상상이 또 금융시장에 작용을 하겠죠. 그 작용을 하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정상화되니까 기업들 정상화되겠네 하니까 항공주들 빵빵 터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미 사전에 올랐던 기술주들에 대한 고민은 하나 더 있어요. 이 사이버라이제이션한 이 극단적 상황, 우리 로블록스로 대표가 되기도 하는 메타버스 얘기까지 나오면 난 전 더 이상 갈 데 없는 것 같아요. 사이버라이제이션에서 메타버스는 끝장이야. 거기서는 끝장판이 그 사이버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온라인 삶의 끝판이 메타버스지. 내가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로 내가 직접은 못 들어가잖아. 온라인 세계로 직접은 못 들어가니까 나 대신 들어가게 해주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럼 난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도 살 수 있어. 그냥 거의 옛날 같았으면 페인인 것처럼 방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지. 메타버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더 어딜 가요? 끝판이에요. 근데 현재 상황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나 있을 때는 방공호로 피해서 그 방구석에 있어서 그게 터지지 않게 안전하게 있으면 괜찮지만 이제 바깥 이게 끝났어요. 우리가 승리호 볼 때 거기 보면 되게 설 익었어 보이는 도마도를 먹으면서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실생활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보복 소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꾸 뭐 어디 백화점이 새로 열었다니까 뭐 미어 터져가지고 순번제로 받는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 안 가봤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메타버스적 상황들이 더 강화될까 아니면 반대 상황이 강화될까, 이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기술주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너무 시간 많이 걸렸어.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FOMC가 우리나라로 약 한 목요일쯤이면 우리한테 다가올 텐데 그 전에 과연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에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언급이 이제는 없을 거냐. 1.6까지 왔고 조만간에 1.7을 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아무 얘기 없을 것이냐. 22는 지금 난리 났는데 연준은 정말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별로 대단한 것들이 없고 지금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줄 것이야. 그러면 한 번 더 패닉 당하지, 채권 시장은. 그러면서 너무 패닉이 세게 얻어 터지면 금리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이쪽으로 전염은 일부 되겠죠. 네. 우리가 지금 1.6까지는 일정 수준의 내성을 가진 거예요. 전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1.6%까지는 전진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을 봐서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뉴스로 재미난 뉴스. 자, 중국 당국이 텐센트 등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에서 나왔는데요. 알리바바에는 1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중국 시장에 다음 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미시간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83.03으로 8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지표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긴 시간 여러분 말씀드려서 긴 시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30분이라니 이럴 수가. 자, 그래서 이 판때기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큰 변화였고 재미난 시장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긴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디오로도 나갑니다. 팟빵으로도 나가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도 나가서 그냥 핸드폰 꺼놓고 소리로 계속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